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토론 740 설경환입니다.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을 검증하고 있죠. 이 검증 내용은 역시 도덕성과 업무 역량이 핵심인데요. 그런데 최근 광주시의회가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광주시에 제안하면서 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안을 포함시켜서 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토론 740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더 나아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제도가 갖고 있는 순기능과 한계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운영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수훈 광주시의 의원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조선익 참여자치 21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최영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21일이었죠. 이 강기정 시장이 민선 8기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산하기관장을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서 시의회가 첫 인사청문회를 열었는데 이제 대상은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이었죠. 이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일단 시의회에서는 첫 테이프를 잘 끊었다, 아니면 좀 미흡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잘 끊었다, 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청문위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환경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분이 정치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임기를 갖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임기를 1년만 하고 나와서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임기 3년을 다 채울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되었는데 네. 끈질기게 질의를 해서 결국 임명이 되면 출마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뭐 인사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들어서 적격 의견을 네. 줬고 결국 이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지방의회에서도 청문회 스타가 등장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청문위원들도 잘했고 후보도 잘했다, 이렇게 좀 평가하시는 거네요. 뭐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인사청문 보고서에 예. 제출한 것을 변론으로 하고 인사청문위원들께서 되게 성실하고 예. 꼼꼼하게 준비하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네. 싶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두 분께서도 혹시 인사청문회를 봤을지 모르겠고요. 또 언론은 보도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하셨을 텐데, 먼저 조 대표 어떻습니까? 그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정책 역량이나 자질이 제대로 검증이 됐다고 보신가요? 일단 짧은 청문회 기간 동안 그걸 다 검증했다고 보기는 아마 불가능할 것 네. 같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는 그 전 기수에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라는 쟁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예전과 다른 차별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부분이 있었는데 예전과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었다. 그렇지만 특별한 잡음은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계속되는 지점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강수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또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이 기관장이 된 이후에 또 선거 출마를 하고 중도 사퇴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아낸 것은 일차적으로 성과로 보여지고 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 지켜지지 않을 것인지는 또 담보할 수 없는 일이라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가 약간 형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청문회에서 의련히 하는 발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후에 말한 대로 시의회가 꾸준히 이 산하기관장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도 읽히는 대목인데, 최영선 원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번 첫 인사청문회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까? 네, 그 발언할 때 김성한 후보자가 현재로서는 예. 이라는 전제를 달았잖아요. 정치적 어법으로 보면 그거는 아직 그 뒤를 열어놓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집요하게 어찌됐든 시의원님들과 이 후보자 간에 이 단체 이 기관 수장으로서 이게 임기를 이렇게 보장하는 이유는 그 안에 뭔가 해보자 하는 내용들을 좀 체계를 잡아서 한 3년 정도를 놓고 이게 풀어야 될 내용들인데, 이거를 선거 출마용으로 이거 잠깐 경력 쌓기용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으셨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정책적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들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네. 그러고 싶고,
후보자도 뭔가 좀 뒤를 열어놓고 본인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잘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 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시의회가 뭐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뭐 정책 또는 자질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답변이 미흡했다면 질문 내용이 더 미흡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하고 싶습니까? 그 처음에 오전에 질의를 했을 때 이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현재로서는 출마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일관을 하다가 제가 오후에 이제 추가 질의를 통해서 끈질기게 답변을 요구했고 결국에는 이제 뭐 임명이 된다면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받아낸 것인데요.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역할 분담을 잘 하셨어요. 네. 저는 그런 것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고 또 다른 그 환경 전문가라든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정책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인사 혁신과 관련된 것 그리고 조직 갈등과 관련된 것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이번 첫 번째 인사청문회는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뭐 특정 환경공단 이사장의 인사청문 내용 가지고서 오늘 뭐 저희들이 따질 일은 아니지만 잠깐 이걸 언급한 건 이 시청자분께서도 이 지방의회 인사청문이라는 게 역할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잠깐 좀 단적인 사례로 보여주기 위한 건데요. 계속해서 강의원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시와의 협약에 따라서 이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시 산하 기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전체 8곳이 있습니다. 8곳.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그리고 김대중 컨벤션센터,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환경공단, 네. 그리고 여성재단, 여성가족재단, 그리고 네. 복지연구원, 또 문화재단,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네. 이렇게 8곳이 있고요. 우리 광주 전남연구원은 별도 협약에 따라서 예. 광주와 전남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산하 기관이 좀 총 몇 군데예요? 지금 보시면 공사공단이 4군데고요. 예. 출자 출연 기관이 20곳, 그렇게 예. 해서 24곳입니다. 24곳. 24곳 중에서 8곳 정도가 지금 시의회의 사전 인사검증을 받는 인사청문 대상이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면 검증 대상이 이 정도면 이게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안 그러면 좀 더 이게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지 두 분의 좀 견해도 좀 궁금한데 왜 우리 최 원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법적인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약에 의해서 인사청문회가 그렇죠. 진행되다 예. 보니까 공직 후보자라는 개념하고는 여기는 잘 안 맞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00자리를 상원의 인준을 받는 대상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헌법에 의해서 한 60에서 70개 정도 되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는 다 법적인 안정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직위 대상을 다 분명히 해놓고 다 고위공직자와 공직자에 해당되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제 지방의회는 그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공사, 공단,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다 하다 보니 근데 그런 점에서 이게 적절성이나 이게 범위 대상이 이게 맞는 거냐.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인사의 문제들을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지방자치법에서는 단체장의 인사권한을 보장하고 있고 네. 그게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것들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게 조례가 다 무산됐다는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인사청문회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은 법에 의해서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하게 돼 있고 특히 감사위원장은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혹시 거기는 특별자치도에서 별도의 법이 특별자치도에서 있는 건가요? 2006년도에 그 법에다가 그걸 명시를 네.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그 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은 굉장히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네. 그게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인사 추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거를 막 무한정 확대해 버리면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법적 안정성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책임성도 좀 떨어지고 의무감도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광주시의회에서 이거를 좀 계속 확대하시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네.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고 지금 빠져 있는 곳 중에 네. 뭐 경제부 시장이라든지 감사위원장이라든지 네. 실제로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직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넣기 위한 그런 고민들도 좀 필요한 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 부시장이나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도 필요하다. 이 말씀인데 이게 출연기관이나 공단 공사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었는데 혹시 조 대표는 어떻습니까? 현재 광주시 아까 뭐 공단이나 좀 공사 중심으로 해서 8개 기관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범위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좀 어떻게 늘려야 될까요? 안 그러면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일단은 그 인사청문회 대상 그
기관들이 왜 선정이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기관들의 구체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 대상을 늘리는 것도 특별한 기준 마련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2015년도 2월 달에 그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그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 대상과 그다음에 그 대상들이 왜 청문회 대상이 돼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대상이 청문회 대상이 된다면 어떤 측면의 강약을 좀 조절해야 되는지 좀 세부 기준에 대한 협약을 계속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청문회 대상 기간을 지금 8곳에서 15곳으로 확대했잖아요. 근데 그 확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이유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해요. 단순히 이제 숫자만 진행하게 돼 있죠. 네. 예, 네. 잠깐만요. 그러면 조 대표가 말씀하신 현재 8곳에서 15곳인가 13곳인가요? 13곳입니다. 13곳이면 기존보다 이제 5곳 더 늘린다는 건데 네. 아무래도 이 두 분이 말했던 건 지적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또 지점에서 고민을 한 결과 이제 5곳 정도를 더 늘리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산하기관장이 이제 8곳인데 5곳을 추가로 늘려서 13곳으로 확대하자는 건데 그러면 그 5곳은 어떤 곳이에요? 일단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협약이 2015년 2월 25일 진행된 협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7년이 지났습니다. 그 7년 사이에 많은 공공기관들의 예산이나 조직의 규모가 달라졌고 상징성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5곳을 추가하자라고 하는 것은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 경제고용진흥원 네. 그리고 또 이건 중기부와 협의를 좀 해야 되지만 경기도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광주 테크노파크 네. 또 지금 지난 7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커진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네. 또 광주 그린카 진흥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우리 광주형 일자리가 굉장히 광주를 대표하는 핵심 일자리 사업이고 그 GGM의 일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 광주 그린카 진흥원 상징성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광주 관광재단 이 5곳을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광주시의 입장 하나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5곳을 더 추가로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시키자고 이제 광주시에 제안을 하면서 이제 인사청문 절차가 검증 절차가 있잖아요. 이제 1단계는 도덕성 검증이고 2단계는 업무나 또는 정책 그런 역량 평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단계인 도덕성 검증을 좀 비공개로 하자 이런 안이 좀 포함이 됐다는 건데 실제 맞는 건지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제안을 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보다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사를 좀 모셔오기 위해서 네. 이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자칫 신상털기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러한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에 대한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네. 지금 타 시도의 전국적인 추세를 봤을 때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9곳이 1차 비공개 그리고 비공개에서 검증을 한 후에 2차 공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이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금 비공개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이고 인사청문 재협약을 할 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자고 해서 확대와 함께 이 비공개 제안을 진행을 한 상황인데 지금 광주광역시는 여튼 시장께서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 집행부 내부에서도 정무 라인하고 행정 라인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가 조금 혼선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좀 하나 된 의견으로 갖고 다시 한번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진행을 한 상황이고 시 입장에서는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 용역 진단, 조직 진단을 지금 내년 2, 3월경에 결과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 광주시의회와 뭐 광주시가 앞으로 대상 기관을 늘리느냐 마느냐는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그 시점이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이제 뭐 충분한 그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과연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 부분을 비공개를 하는 게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이제 문제 제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 조 대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반대하는 의견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 시 산하기관의 대주주가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책 수행 능력이나 도덕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싶을 거예요. 근데 네. 대주주들에게 도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본적인 논리하고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11월 달에 한국갤럽에서도 전 국민들에게 도덕성 검증에 대한 비공개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70% 이상의
국민들이 도덕성 부분은 오픈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선진 청문회 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도덕성을 감추는 게 아니고 더욱더 철저하게 세부 항목들을 만들어서 사전에 그 문제되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취지로 도덕성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또는 신상특이라든지 가족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이유를 동의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또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청문회 제도를 발전시켜야지 그걸 감추는 것은 오히려 청문회 제도를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좀 쉽게 동의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마저 최 원장의 입장도 좀 들어보고 네. 혹시 시의회에서 뭐 반론할 내용이 있으면 하시는 걸로 하죠.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인사청문회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 정도가 이게 돼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롤 모델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인사청문 대상이 되면 미국 백악관 같은 곳에서 한 7개월 정도를 사전 검증을 쭉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뭐 FBI 이런 데서 워낙 꼼꼼하게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검증된 사람을 상원에 인준을 올릴 때 대통령이 상원의 그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청문위원들한테 내가 왜 이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확약을 하고 넘깁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 자체는 다 정책적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인사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고위공직자들에게 한 200가지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넣어서 사진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국회라 이제 경찰이라든지 국정원 뭐 그 국세청 등등을 보내가지고 사실은 뭐 자료를 좀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처럼 굉장히 투명한 나라와 우리처럼 아직 법과 비법과 합법이 모호한 영역이 있는 곳들이 많은 나라에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부동산 투기와 투자가 구분이 안 되다 보니 검증 담당자들은 이거를 이제 투자로 봤는데 이거 투기로 사실은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덕성 문제가 논란이 돼서 다 낙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면 그러니까 인사를 추천하는 곳에서 인사 후보자에 대한 기본적인 도덕적 검증이 문제가 없는 상태로 그거를 인사청문회로 넘기면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동안 광주시에서 낙마했던 많은 사례들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했던 많은 사례들 대부분이 다 도덕성 문제로 떨어지거든요.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까 한국갤럽 조사 얘기하셨는데 한 76%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는 거에 대해 반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성 검증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도 다 보겠어. 이제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정도로 인사 추천하는 그런 집행부에 대한 그런 사전 절차에 대한 불신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마치 비공개를 하게 되면 우리 모르게 속닥속닥해서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 그 경기도 같은 경우도 사전에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나눠서 진행하다가 이재명 그 지사 시절에 그걸 또 통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가 옳은지 그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우려들은 있고 도덕성 문제로 너무 신변털기로 가다 보니까 조국 사태처럼 말도 안 되게 한 가정이 파탄 나버리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또 지방의회는 면책특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 스스로도 그 의혹 제기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문제가 좀 있어서 네. 현실적으로 좀 어쨌든 집행부 차원에서 꼼꼼한 도덕성 검증에 대한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의회에 넘길 때는 좀 정책적인 내용들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은데 아직 광주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뭐 선진 사례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앙 정부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네. 광주시에 이제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 끝에 이런 게 나왔는데 방금 두 분이 우려를 제기했던 부분 시의회 내에서도 혹시 좀 제기가 됐거나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담아낼 건가에 대해서 혹시 좀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용선 원장께서도 그 반론의 근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의회 의원 입장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것은 면책특권 관련입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와 지방의회를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네. 하시는데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에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의원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부터 심리적인 부담과 압박을 갖고 네.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인사청문 보고서에 이걸 별도로 기재해서 인사청문위원들이 책임성을 갖게 한다면 이건 또 변론으로 해서
그렇게 1차 비공개, 1차 도덕성 비공개, 2차 정책 검증 공개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해서 지금 광주시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시의회 안에서는 4명의 TF 위원이 꾸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행부와 지금 2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의회 네 분이 이제 TF를 꾸렸다는 것은 지금 이제 압축해서 논의를 계속 하겠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기 지금 의견을 제안했던 뭐 참여치 21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다양한 그런 지역사회 영역으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라도 뭐 좀 논의 과정을 거친다든지 의견을 좀 듣는다든지 그런 좀 계획도 갖고 있나요? 의견 수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일단 시작해 봅시다라고 이제 제안을 던진 상황에서 한두 차례 회의가 열린 것이고 네. 또 시 집행부도 지금 단일화된 의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건 시민사회와 또 시민들께 여론을 엿주는 그런 상황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공론장애 이 토론도 뭐 좀 첫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이런 봐도 기회를 될 것 많이 가져야 된다는 취지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이 우리가 도덕성 검증에서 특히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 가는 부분이 7대 원천 배제 원칙도 있고 굉장히 세분화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 아직까지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7대 이제 원천 배제 원칙이 네. 이제 이번에 광주시에서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모를 할 때 그래 넣었던데 그거는 네. 이제 검증 단계에서 예. 원천 배제 아예 이건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대상인 거고 예. 실제로는 한 200개 정도의 예. 검증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이 없다 보니까 예. 그거를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고 사실 그걸 받기도 지금 개인정보법 위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디테일하게 어쨌든 그 후보자를 검증해 볼 수 있는 네. 기본 자료를 받는데 제약 요건이 걸립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환경공단 이사장 관련해서도 이 자기검증 기술서라는 거를 예.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작성한 것 이외에 플러스 시정신문 참고자료 요구서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자료를 네.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장 전입 하나를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등초본, 그렇죠. 그다음에 자녀의 전학, 그다음에 졸업 관련된 거,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서, 그다음에 뭐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사실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이번에 청문회를 해보면 기간도 매우 짧습니다. 네. 10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요일 날 늦은 오후에 자료 제출해가지고 주말 지나고 하면 이 검토하고 다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이 시간들도 부족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개선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 대표, 참여자치 21에서는 나름 그동안 이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이는 인사청문이고 또 인사와 관련해서도 계속 나름 네네네. 비판도 하고 쓴소리도 내고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방금 뭐 강 의원이 말한 대로 현실적인 좀 애로가 좀 있습니다. 인사 검증에 있어서. 그러면 대안이라든지 좀 보완해야 될 거 어떤 걸 좀 제시해 주고 싶으세요? 네, 일단 그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11월 달에 그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밝혀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추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광주시도 7대가 아까 유장 전입도 있었고 맞습니다. 또 뭐가 있죠? 뭐 노무 표절이나 음주운전, 성범죄, 세금 탈루, 뭐 불법 재산 증식, 병역 기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그 시민들이 인식하는 중요한 기준을 7가지를 만든 거죠. 네. 근데 이제 광주시가 이번에 그걸 차용하면서 문제점은 말 그대로 이제 시의원들이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면책 특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그 기준을 가져갈 게 아니고 그 기준을 가져가되 그 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할 거며 그다음에 시의원들이 그거에 대한 청문을 했을 때 법적인 보호를 어떻게 받을 건지 그 세부 내용을 다시 네.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기준만 가져오다 보니 뭔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기준에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청문회 검증은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시의원들이 갖고 있는 약한 권한이나 면책 특권이 없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까지 고민을 했다면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걸 비공개라고 해서 할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네. 오픈시켜서 떳떳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차용하거나 벤치마킹 할 때 우리 몸에 맞는 건지를 고민하고 맞지 않는다면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막 갖다가 쓰다 보니까 이게 약간 실제 취지는 좋지만 활용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마다 이제 지역 언론이나 시민단체 불협화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로 기관장이 된 이후에 그 기관장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도덕성 문제 때문에 중도 탈락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이 시민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타 지역의 지방의회 상황도 좀 살펴보는데 혹시 최 원장께서 다른 지역은 뭐 예. 도덕성 검증이나 정책 예. 검증에 있어서 이걸 공개, 비공개 이렇게 예. 좀 나누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경기도가 이제 1차, 2차 검증을 나눠서 예. 1차는 이제 도덕성 검증위원회에서 한 2시간 정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하고 네. 한 4시간 정도는 정책 검증을 하는 거를 이제 시행을 하다가 네. 그걸 다시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겠죠. 어렵겠죠. 그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 광주 같은 경우에 지난 뭐 낙마한 사례들 보면 뭐 아빠 찬스를 썼다라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가 무슨 어느 기관에 있을 때 아들이 뭐 그 기관에 뭐 소속돼 있는 어딘가에 뭐 취직을 했는데 그거 아빠 찬스 아니냐라고 공격을 했어요. 근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냥 네. 추론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사실은 국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자칫 잘못해버린 명예훼손이라든가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이런 거로 이제 걸어버리면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법적인 쟁투로 이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시장을 이제 거기는 협약에 의해서 인사청문을 하는데 농지법 위반으로 막 공격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그 농지법이 위반됐는지 여부는 꼼꼼히 다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러프하게 던졌는데 만약에 이거에 이제 작정을 하고 야, 너 못 견디겠다 하면서 법적으로 이거를 문제를 삼아버리면 사실은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보면 아주 제한적으로 비공개를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비공개했던 것도 사실은 다시 공개 방식으로 오고 있고 네. 경남도 정도만 그 기록으로도 남기지 않고 도덕성 검증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좀 분리해서 좀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그게 좀 다시 유연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도덕성 검증이 이렇게 이제 공개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의 과도하게 뭐 사생활 침해 내지 신상 털기로 가게 되면 결국 인사권자에도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많이 제약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시의회에서도 혹시 집행부로부터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또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 정부가 성공하냐 마냐. 그래서 네. 인사가 실패하게 되면 정책이 실패하게 되고 또 결국은 그 지방 정부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떨어져서 실패하기 때문에 네. 저는 깨어 있는 단체장이라면 인사청문회 확대하고 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성공한 지방정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저희들이 이번에 광주시의회에서 이제 비롯된 이제 청문 대상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온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를 할 건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내년 3월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이제 지켜보면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런 공론장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요. 사전에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예. 인사 추천을 하시는 광주시에서 이미 검증 단계가 좀 더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네. 되는데 이게 검증이 안 된 상태로 이게 날것 상태로 네. 의회로 넘겨서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아니면 의회가 하더라도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너희들 의견으로 나는 그냥 내가 참고만 하겠다 이렇게 가버리면 실제로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네.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지난 뭐 민선 6기, 7기에 광주에서 낙마했던 사례를 보면 사실 상식선에 맞지 않는 분들을 그렇죠. 인사 추천을 예. 시켜가지고 사실 낙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사청문회를 시의회에다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좀 원천 책임은 정치적 책임은 사실 시장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인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선 그걸 전제로 하고 네.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렇게 원장님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자기검증 기술서를 작성을 하는데 예 아니오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냥 아니오로 해서 체크를 해버리면 그 공은 이제 오롯이 시의회 인사청문회에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도 또 인사청문 특별위원으로 이제 선임이 되면 그만큼 이제 어깨도 무겁고 열심히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책보좌관 좀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선발해서 좀 올해도 몇 분 선발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이는 이 정책을 좀 보좌해주는 분들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서 이는 인사청문회 때 실제 이제 처음 했습니다만은 혹시 이번에 좀 활용을 좀 됐습니까? 도움이 됐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정책지원관 지금 의원의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네. 되어 있는데요. 저는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른 시도 의회에서도 지금 적어도 의원 정수만큼의 정책지원관이 필요하다라는 여러 가지 그 공동 대응 성명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의 그 공무원 숫자를 보면 전체 정원이 4,190명입니다. 4,190명 중에 의회와 집행부의 퍼센트를 보면 의회는 80명, 네. 그다음에 4,110명은 집행부입니다. 그러니까 98%의 공적 인력이 시장을 보좌하고 있고, 그다음에 80명의 2%의 지원 인력이 네. 지금 의회를 보좌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강한 집행부, 약한 의회 구조 속에서 의원들이 뭐 유능하게 잘 대처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걸 하는데 다소 버거움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지원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책 지원관의 그 좀 전문성 그리고 각 분야별로 좀 이렇게 뭐랄까 다양하게 좀 충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얘기 들어보면. 네네.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번 따져보죠.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광주시의회에 인사청문이 좀 도입된 게 2015년에 광주시와 협약에 따라서 좀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여자치 21에서 오랫동안 좀 이 운영되는 걸 지켜봤는데 일단 순기능을 뭐로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순기능은 이제 단체장의 그 권한인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단체장 입장에서는 본인 당선을 도운 측근 인사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걸 견제하고 또 견제된 상태에서의 정제된 인사가 후보자로 들어오고 또 거기서 다시 한번 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산하기관에 있는 기관장을 시켰을 때 네. 그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인사청문회 제도는 계속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 제도이고 그 제도를 운영하면서 다소 불편함이나 과도기에 있는 부분들은 현명하게 이제 그 대안들을 모색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지금 면책 특권이 없기 때문에 공격당할 수 있다. 공감하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과거에 실제로 법적인 소송이 휘말렸던 적은 없어요. 그런 두려움은 있겠죠. 네. 그리고 실제 청문회 대상 정도 되실 분들이면 본인들의 어떤 신상이라든지 명예가 다소 손상됐더라도 그것을 액면가 그대로 소송전으로 가고자 한다면 그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 기본적으로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공간적인 이해도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문회 제도 자체는 지금 2015년도 2월 달에 협약서를 통해서 그 협약서 갱신이 없었어요. 근데 협약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갱신을 하면서 네. 그거를 우리 지자체 고유한 문화로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중간 지점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몇 가지 인사청문 제도에 이제 순기능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최 원장 여기에다 덧붙일 말씀이 있으세요? 네, 그 이제 청문제도가 발전한 나라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국하고 미국인데 예. 우리도 이제 미국을 계속 어쨌든 벤치마킹을 계속 하고 있고 거기는 부처의 서열 4위까지는 무조건 청문 대상입니다. 그리고 네.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걸 따져 보면 이제 지방의회도 중앙으로부터 통제는 좀 벗어나고 네. 지역에서의 일종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르는 이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게 보면 청문 대상을 이렇게 산하 기관 출자 기관이 아니라 광주시의 주요 보직으로 네. 쭉 확대해 가면서 묻고 답하는 과정에 아, 광주시가 이렇게 가겠구나. 이 단체가 기관이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너무 이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부각될 수 있는 네. 섹시한 주제라든지 예. 아니면 관심을 많이 끊는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주제에 집착하지 말고 그 부분은 검증의 시스템으로 넘기고 좀 더 미래 비전과 어떤 정책과 정견을 가지고 좀 상호 논박하는 그런 과정으로 좀 가게 되면 광주시도 좀
이제 무서울 줄 알고 네.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시의회도 좀 더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선순환의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지금 시의회에 분발을 좀 촉구하는 주문들이 좀 쏟아진 건데 아마 이제 뭐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시의원의 입장에서도 이제 어깨는 무거울 거고 나름 또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좀 시의회의 역량이나 자질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맞춰서 앞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럼요. 이번 9대 의회가 지난 앞선 의회와는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많이 젊어졌고 또 열정을 갖고 있는 그 초선 의원들이 계시고 또 그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입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회 사무처 직원분들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기존과는 달리 정말 그 학습하는 의지가 뜨겁다. 그래서 네. 거의 국회 못지않게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아침마다 이렇게 조찬 특강, 아침 특강을 들으면서 특히 집행부가 갖고 있는 철학 어떤 것들을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뭐 AI 반도체 특강 그 강의라든지 네. 뭐 트램과 복합 쇼핑몰을 연구한 도시계획 연구 모임이라든지 또 뭐 혹은 글쓰기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지금 개원한 지 한 100일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더 발전적인 모습 기대해 주시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의회의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잠깐 언급했지 않았습니까? 지방의회 인사청문이 이게 법적 근거가 되는 게 지방자치법인데 여기에는 좀 이게 아직은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2020년에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논의될 때 일부 의원들이 그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자고 이 법도 발의를 했는데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 채택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쉬운 대목이 좀 많아요.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구속력이나 실효성, 기속력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이 논의는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끌어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그 좋은 방법은 입법이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 권한을 갖게 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법조문에 이제 명시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 국회의원도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게 언제 될지는 우리가 네. 확실히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사실상 갖고 있는 권한 행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거냐 이제 그런 지점에서 고민을 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여론이라든지 전 국민들의 여론이 네. 형성돼야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청문회는 들어오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중간에 일을 할 때, 그다음에 일을 다 마치고 나가실 때 중간 평가가 사업 평가를 같이 함으로써 청문회가 성공적인지 성공적이지 않았는지 법이 없더라도 저희가 판단할 네. 수 있는 척도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혹시 최 원장께서 네. 2020년에 지방자치법 그 개정안이 논의될 네. 때 왜 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조항이 채택이 안 됐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아신가요? 그러니까 2013년, 14년 대법원 판결에서 예. 전북하고 광주가 다 이제 패소를 하게 되고 예. 법적인 불안정성으로 인해 패소라는 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권한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게 예. 이제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 조례 예. 만드는 것이 법 위반이다 그래서 네, 이제 사실 예. 다 무력화가 됐는데 그 뒤로 2014년, 15년부터 이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집어넣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다 행안위 법안 소위에 상정만 되고 한 번도 논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걸 뭐냐면 이제 법안은 다 발의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걸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영석 의원이 다시 이제 이번 국회 21대 국회에서 발의하셨지만 여전히 행안위 법안 소위에 상정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마 이렇게 가면 뭐 검토 보고서도 만들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주민주권, 지방자치의 주민주권이 핵심 과제로 이제 핵심의 어떤 내용으로 들어오고 또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가 되고 그렇죠. 또 강화된 만큼 책임성을 이제 규율하는 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여전히 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권한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다. 네. 그리고 지방 공기업 문제와 관련돼서도 실제로는 지금 행안부가 그걸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평가, 네. 그리고 이 문제가 있을 때에 대한 응징 이런 것들도 다 중앙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 공기업의 수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를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로 보지만 아직 행안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빨리 중앙이 지금 아직까지 갖고 있는 과거의 잔재들을
우리가 가져오고 네. 지방자치가 이제 강화되는 과정에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이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2개 만들어서 네. 이렇게 이제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7대3 이 지방자치가 극복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시급성에 대해서 네.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중앙국 차원에서는 논의조차도 안 되고 있다. 그럴수록 이제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야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권한을 법제화하는 부분 아마 이건 좀 광주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도의회가 좀 함께 하고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경기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들께서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하셔서 예. 이것과 관련된 논의를 했고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법에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걸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으로 뭔가 만들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권한들을 좀 명문화하자라는 논의를 하고 있고 특히 사실 지방의회 뭐 의장에게 인사권도 독립되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절반의 성과에 불과하고 또 지방의회 안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총망라해서 재정비하는 그런 지방의회법에 대한 제정 이런 논의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지방의회법 이게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차례 계속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법 자체도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잖아요. 예. 지방정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인 거죠. 네. 자치단체인 것이지 이게 지방정부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결국은 법 문제도 있고 또 헌법 개정하는 과정에 다시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임제 개헌 문제를 저번에 시정연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지방자치에 고민하는 분들은 거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의지를 좀 시켜야 되고 네. 또 지방자치법과 이제 이런 문제도 사실은 거기에 넣어도 좋은데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를 받는 건 헌법에 또 명기를 또 해놨거든요. 그렇게 지방자치대가 우리가 87년 개헌 이후에 굉장한 정도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젠다들을 어떻게 헌법에 반영시켜서 네. 개헌 논의한테 하게 할 거냐. 그리고 그게 안정적으로 되면 자연스럽게 지방의회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같이 덩달아서 같이 논의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헌법에 좀 명문화시켜서 이 지방자치를 거의 이제 뭐 연방제 수준에 가깝게 강화하고 고도화시키자는 건데 이게 참 넘어야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아마 이거 몇 시간을 논의해도 답이 안 나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참고하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헌법이라든지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근데 예. 그게 없다면 못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이든 지방 자치단체이든 이제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는 예산과 인사권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독립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인사권에 대해서는 그게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불완전하다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사권을 잘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평가를 해서 그 사후평가 결과를 집행부에게 책임을 물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청문회만 뜨거워지는 거지 청문회가 지나고 나면 그 단체장이 얼마나 잘했는지 좀 잘하고 네.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행정사무감사를 잘 하시면 되겠네요. 아직 구대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네. 다음 달에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도 기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제 9대 광주시 의회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역대 어느 의회보다 좀 권한이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런 만큼 좀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들도 과거와는 좀 차별화되는 좀 그런 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6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금 지방자치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역할 그리고 좀 주어진 그런 역량들을 어떻게 극대화할 건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먼저 어떻습니까? 역대 어느 때보다 좀 권한이 강해졌잖아요. 가장 상징적인 건 어떤 걸로 우리가 예를 들면 이해가 될까요? 어쨌든 지방의 인사 권한이 네, 이제 사무처 말씀하시죠. 사무처 인사 네. 권한이 그 의회로 넘어온 거. 그거는 이제 기관 대 기관이라는 그러니까 종속이 아니라 지방의회와 이제 광주시 광역단체가 기관 대 기관이라는 것들을 어쨌든 법적인 안정성을 이제 부여받았다. 거기에 따라서 보좌 인력을 지원을 받는 근거를 만들었다. 네. 이런 점에서 보면 과거와는 달리
우리는 이제 말로는 기관 대 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안정성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기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물론 정당의 소속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을 어떻게 견인하고 끌고 나갈 거냐 네. 이런 측면에서 의원들께서 생각하는 방향성이라는 게 우선 정립이 돼야지만이 네. 이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지 막연하게 인사 문제나 그런 집행부를 견제한다, 시장을 견제한다 이런 측면만 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난번 광주시의회를 보면 뭐 기후 환경 문제라든지 NDC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 끌고 네.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의회 차원에서 굉장한 정도로 네. 학습도 하고 방향을 이끌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 지역의 의제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그렇죠.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광주시의회가 어떤 방향성을 네. 먼저 정립을 할 거냐. 그래서 광주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비전들을 제시를 하면서 행정부를 견인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지 시장님이 확 끌고 가려는 이 힘을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조 대표 얘기까지 듣고 또 우리 강 의원의 얘기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어떤 입법이라든지 큰 거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게 있어도 그대로만 한다면 발전은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지만 그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잘 살리는 올바른 관행 형성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올바른 관행을 형성하려면 강화된 시의원, 의회의 의원들이 나름의 가치관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치관을 관행으로 승격시켜서 그 관행에 힘을 실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화된 지방의회에서는 그 전 기수와 다른 의원들의 활동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다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를 좀 더 적극화시키는 법의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시의원들도 당선됐기 때문에 내가 대표 주자로서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좀 더 벗어나서 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그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지역 언론하고 좀 더 스킨십을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시의원들의 권한과 그 권한이 더 세지는 겁니다. 근데 네. 나홀로 시의원을 했을 때는 정책부장관 한 명 더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힘을 갖고 의원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방자치법의 취지나 올바른 관행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수를 지금 뜨는 자리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 지방의회에 권한을 준 만큼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그에 따른 회초리도 아마 되게 아플 거다. 이렇게도 좀 읽히는 대목이 있는데 그만큼 좀 지방의회, 특히 광주시의회도 예전과는 다른 지금 자세로 뭔가 좀 그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몇 가지 좀 오늘 자리가 됐으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앞서 두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초선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하고 그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다고 하는데 네. 와서 보니까 정말 반쪽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직권과 그렇겠죠. 예, 조직권과 예산권은 다 집행부에 넘어가 있고 한 명 채용하는 것도 어렵고 또 한 명 승진시키려면 집행부에 한 명이 인사승진을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참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대 의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지금 우리 구대 의회는 처음에 원구성 과정에서부터 개파 갈등이 없었어요. 네. 기존에는 이제 주류와 비주류 나뉘어서 사실 합리적인 토론이나 비판 없이 그냥 주류가 끌어가는 그 의견대로 따라가고 비주류는 비주류대로 남아있고 이런 건데 실은 구대의회가 그런 게 없었고 또 지난 추석 명절에는 우리가 불법 현수막 게시하지 말자라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 문화를 선도하고 네. 있기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습하는 의회 그리고 또 다른 시도 의회하고 교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또 경기도 의회와의 간담회가 있었고 지난번에 학동 화정동 그 아파트 붕괴 사고의 주범이었던 네. 그 HDC 현대산업개발을 처벌할 수 있는 행정관청인 서울특별시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의회하고도 이렇게 연대하고 공조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지난 의회와는 조금 차별화된 모습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두각에서 시민들께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23명의 시의원 한 분 한 분이 23분의 1의 시장 역할을 하는
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23명이 원팀이 돼서 시의 적절한 견제와 감시 비판 기능을 하겠다라는 약속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죠. 우리 강 의원께서 다짐까지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마무리 반으로 간주하고 두 분께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지방자치 분권 얘기 나오는데 시민들께 한마디씩 좀 이거 화두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끝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그러니까 추천된 인사가 진짜 이게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가에 대해서 네. 여전히 불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시의회에서는 그것들을 인사권을 존중을 하되 그 문제가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물어서 네. 그 문제를 바로잡는 노력들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어서 조 대표. 네,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지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고 검증받을 예. 수 있는 제도로 좀 더 성숙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역의 리더를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광주 시의회 발로 빚어진 그 인사청문 대상 확대라든지 도덕성 검증 비공개 이 논란이 이 소모적인 그 논쟁에 그치지 않고요. 이 지역사회의 이 생산적인 좀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패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논의에 좀 중추적인 역할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토론 740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